안녕하십니까. 건강의 법칙입니다. 드디어 2017년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새해 소망 역시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일 겁니다. 네, 예. 요즘에 뭐 먹을 것들이 넘쳐나지만 만성 질환자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혼자 사는 분들이 많아졌죠. 네. 네 집 중 한 가구가 1인 가구라고 하는데요. 저도 혼자 살고 있습니다만 혼자 살면 제대로 챙겨 먹기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런 분들 보면은 그래서 소화가 좀 안 된다든지 뭐 예. 속이 더부룩하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세요. 예. 자, 오늘 준비한 건강 정보는 바로 각종 위장 질환에 관한 겁니다. 네. 어떻게 하면 속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하시죠. 한국인의 속이 가장 불편해지는 연말 연시. 불규칙한 식습관과 잦은 음주로 위장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는 시기인데요. 실제 기능성 소화불량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의 경우 12월과 1월에만 평소보다 10만 명 이상 급증한 결과죠. 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재작년 위염이나 장염으로 병원을 찾은 사람들이 550여만 명으로 조사됐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 10명 중 1명은 위장염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화 불량에서부터 위염과 위궤양에 이르는 다양한 위장 질환. 이런 위장 질환으로부터 벗어나 속이 편안해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난 연말에 우리 술자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네. 특히나 뭐 어제 좀 과음을 하셨더라면 지금 저희와 함께하는 이 시간도 좀 속이 쓰리고 더부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뭐 술을 많이 드셔서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요즘에는 술을 전혀 하지 않는데도 속이 안 좋은 예.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속이 왜 불편한지 또 어떻게 하면 좀 편해질 수 있는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내과 전문의 윤철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건강지킴이 김수희 리포터. 네. 안녕하세요. 수희 씨, 요즘에는 혼자 먹는 밥을 우리가 혼밥이라고 하는데 네. 그래도 혼밥보다는 집에서 먹는 집밥을 많이들 좋아하시죠? 네, 그래요. 사실 예전에는 집밥보다는 가끔씩 외식, 밖에서 먹는 외식이 더 특별할 때가 있었는데 네. 요즘에는 직장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밥이 바로 집밥이라고 합니다. 우리 맞아요. 정택 씨, 다원 씨도 그럴 것 같아요. 그립죠, 그럼요. 집밥이. 예. 근데 이 집밥이 그 공간의 의미보다는 집에서 먹는 뭐 따뜻하고 건강한 밥 한 끼 이런 걸 좀 더 의미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특히나 가족과 함께 먹는 밥처럼 좋아하는 사람들과 마음 편하게 이렇게 먹는 밥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밥도요, 이런 집밥에 가까운 식사를 말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올해는 정말 좀 건강한, 많이 차리지 않더라도 건강한 집밥들 많이 드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질문을 이제 드려야죠. 우리가 흔히 과식을 좀 하게 되면 속이 소화가 좀 안 된다, 속이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하는데 이게 단순히 정말 많이 먹어서 소화가 안 되는 겁니까? 예, 예.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되면 이제 위가 늘어나게 되겠죠. 이를 위의 신전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신전성은 사람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예. 예를 들면 뭐 어떤 사람은 밥을 두세 그릇 먹어도 위가 편안한 반면 어떤 사람들은 뭐 밥을 일정 이상 먹게 되면 속이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런 신전성의 차이가 이제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고 밥을 이제 많이 먹게 되면 많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속이 더부룩한 증상이 충분히 생길 수가 있고 또 늘어나는 정도가 급하게 먹는지 빨리 먹게 되면 늘어나는 정도가 이게 빨리 늘어나게 되면 통증이라든지 이런 소화불량 증상이 충분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르다고 해서 이상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두세 예. 공기 먹어도 편안하면 괜찮은 거고.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 소화불량일 때 저는 좀 개인적으로 적게 먹거나 안 먹어도 네. 좀 더부룩하고 속이 안 좋더라고요. 이렇게 소화불량의 증상도 좀 여러 가지인 건가요? 예, 소화불량은 이제 우리 위장 위에 이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지 이것을 총칭하는 일단 용어입니다. 예. 그래서 뭐 속이 쓰리다든지 더부룩하다든지 통증이 있다든지 꽉 막혔다든지 답답하다든지 환자분들마다 또 표현하는 정도 같은 증상을 두고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흔히 소화불량이라고 하면 너무 못 먹거나 많이 먹어서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럼 혹시 다른 질환이 있을 때도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을까요? 예, 물론입니다. 이제 어떤 질환이 있고 이제 이 질환에 의한 2차적인 증상으로 소화불량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든다면 이제 간염이라든지
뭐 담낭에 돌이 들어있다든지 안 예. 그러면 췌장 질환이 있는 경우 그리고 또 갑상선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2차적으로 소화불량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소화불량이 있으신 분들은 위내시경을 시행해서 뭐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하면 꼭 간이나 체담도 갑상선 검사는 고려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신적 요인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옛말에 우리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먹은 것도 없는데 좀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체하기도 하고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또 너무 오래 지속이 되다 보면 암이 아닐까 생각이 돼서 예. 내시경 검사를 병원에 가서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또 이상이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답답한 거죠. 나는 좀 불편한데 검사를 해보면 또 괜찮고 아마 진료하다 보면 이런 환자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선생님? 네, 실제로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소위 말해서 예전에 신경성 위염이라고 불리는 질환인데요. 예. 최근에는 이제 그런 용어를 사용은 안 하고 이제 기능성 소화불량이라는 진단명을 사용합니다. 이 기능성 소화불량은 소화불량을 호소하는 환자의 한 30 내지 40%가 해당될 정도로 많이 이제 있으신데요. 예. 일단 기능성 소화불량 증상은 크게 세 가지 타입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그 속이 더부룩함을 주로 호소하는 타입이 있고 두 번째로 쓰린 걸 주로 호소하는 타입이 있고 세 번째로 이제 명치 쪽의 통증을 주로 호소하는 타입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진단하시는 거예요? 그 내시경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문진만으로 그 뭐죠? 기능성 소화불량? 예, 어떤 방법으로 진단하시는 거예요? 예, 기능성 소화불량은 병명에도 나와 있듯이 예. 이 질환은 구조적인 이상이 있는 질환이 아니고 기능적인 이상이 있는 질환입니다. 예. 그래서 아직까지 현대의학적으로는 이런 기능 이상을 정확하게 확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진단 기준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속쓰림이라든지 더부룩함, 통증 같은 증상이 1년에 하루하루 따져서 3개월 이상 지속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위내시경상에서 뭐 위염은 포함은 안 시키고요. 위궤양이라든지 위암, 다른 특별한 구조적인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고 또 간이나 쓸개, 췌장 등 이쪽에서도 특별한 이상이 보이지 않는다면 기능성 소화불량이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명의들만 할 수 있다는 예,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네. 예. 그럼 기능성 소화불량과 같은 이제 네. 만성 질환은 사실 치료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기능성 소화불량이 일어나는 원인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위가 늘어나는 신전성이라든지 위산 분비 정도 그리고 이제 위의 내장 감인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위가 예민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그 기능적인 원인에다가 또 사회 환경적인 요인이 많이 관여를 하게 됩니다. 스트레스라든지 음식 종류, 가식, 또 빨리 먹는다든지 이런 사회 환경적인 요인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이런 기능적인 원인이라든지 사회 환경적인 요인을 완전히 컨트롤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뭐 증상 완화는 시킬 수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를 뭐 1년 우리 평생 살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교과서에도 나와 있지만 이 질환은 완치가 되는 질환은 아니고 조절하는 질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속이 좀 불편한 거 말고요. 이쪽 식도 쪽인가요? 막 타들어가는 느낌이 좀 들고 그럴 때가 많아요. 약도 네. 뭐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좀 어떤 경우입니까, 선생님? 예, 예. 이러한 뭐 증상은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예. 역류성 식도염의 전형적인 증상이 해당되고요. 역류성 식도염은 일단 우리 주로 아시다시피 하부 식도 간략거리 이완으로 인해서 위산이 역류되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그 우리 하부 식도 간략근을 지지해주는 행경막 식도인대가 있는데 이게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느슨해져서 위 점막 일부가 식도로 딸려 올라가는 우리 식도 그 열공 탈장이라는 질환이 있는데요. 맞아요. 예. 예, 이것이 있고 또 이제 보통 우리 생리적으로 우리가 밥을 먹게 되면 위산이 이제 중화가 돼서 폐하가 중성으로 바뀝니다. 그렇지만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은 밥을 먹게 돼도 위산이 계속 존재를 하는 아하. 가상의 위산 주머니 공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는 하부 식도 간략근 이완이라든지 식도 열공 탈장 그리고 위산 주머니 이 세 가지 원인이 이제 결합이 되어서
역류성 식도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역류성 식도염 이거 앓고 계신 분들은 정말 괴롭다 하실 텐데 네. 알쏭달쏭 건강 상식 하나 풀고 오겠습니다. 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재작년에 역류성 식도염 환자가 약 400만 명에 달한다고 와. 하더라고요. 몇 년 사이에 굉장히 증가한 숫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혹시 두 분이 알고 있는 역류성 식도염 뭐 증상이 있을까요? 그 소화도 안 되고 그게 트리메스트도 그렇고 뭔가 좀 올라오는 느낌 그런 게 좀 심하다고 알고 있어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밤에 좀 한 잔을 가끔 하니까 좀 과하다 보면 아침에 막 올라오고. 내용물을 보고 할 때 신물이 올라오기도 하고. 예, 이게 위산인가 싶을 정도로 막 이상한 물질도 가끔 오고 가끔입니다. 예. 그러네요. 딴 사람 하는 것도 많이 봤고요. 예. 왜 그러세요? 안 한 것처럼 다들. 예. 저는 모르겠는데. 예. 아무튼 두 분이 말씀하신 이 내용도 관련이 있는지 나중에 선생님께 여쭤보기로 하고요. 네. 일단 시민분들께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쉰 목소리가 나면 역류성 식도염일 수 있다라는 질문인데요. 시민분들의 생각 함께 듣고 오시죠. 우리 예쁜 어머니. 역류성 식도염에 관해서 좀 어느 정도 알고 계세요? 어떤 질환이다라고? 그냥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역류한다. 네. 그죠. 그리고 식도도 많이 다칠 테고. 네네, 그렇죠. 알겠어요. 네. 혹시 우리 어머님 식도 건강하세요? 그렇게 건강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보통 정도요. 아, 왜 그렇게 생각하시지? 저도 한 번씩 네. 그렇게 역류할 때가 있더라고요. 뭐 자주는 아니지만 네. 한 번씩, 그래 가끔씩. 가끔씩. 네. 알겠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머니, 쉰 목소리가 나면 역류성 식도염일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X 들어주셨습니다. 그 역류성은 아무래도 속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라, 네. 올라오는 거라서 목소리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맞으면 O, 네. 틀리면 X. O 네. 들어주셨어요. 봅니다. 경험상 이렇게 넘어오면서 이게 성대까지 약간 네.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목소리도 약간 걸걸하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정답. X 들어주셨습니다. 목이 쉬는 거는 그거 말고도 다른 병명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라고 네. 생각한 건데. 자,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 X 들어주셨습니다. 목소리가 쉬는 목소리가 나는 거는 네. 상대 쪽에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네네. 식도는 뭐 소화기관이니까 크게 연관관계 없을 것 같아요. 자, 쉰 목소리가 나면 과연 역류성 식도염으로 좀 의심해 봐도 될지 저는 개인적으로 관련이 없을 거다라고 그러니까요. 이게 저는 생각했었거든요. 왜 들어갔나 싶었는데. 예. 그죠. 일단 정답을 선생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O인가요, X인가요? 예, 정답은 O입니다. 반전이 있었어요. 그렇군요. 예. 그 신소리가 나는 경우도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 있게 되면 이제 위산이 역류를 해서 이제 심한 경우에는 후두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아하. 그러면 이 후두 쪽에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를 역류성 후두염이라 하고요. 역류성 후두염이 생기면 일단은 성대 쪽으로도 영향을 미쳐서 염증이라든지 부종을 유발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목소리가 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주의하실 거는 이 목소리가 쉬는 경우에는 역류성 식도염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갑상선암이라든지 폐암 등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목이 쉬는 경우에는 갑상선이라든지 폐 쪽 검사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렇다면 조금 전에 두 분께 말씀을 드렸던 그런 주된 증상들, 예. 뭐 다원 씨는 속이 좀 안 좋다, 정택 씨는 뭐가 이렇게 올라온다라고 얘기를 부끄럽네요. 하셨는데 예. 이게 주된 증상이 맞나요, 선생님? 예. 주된 맞죠? 증상이 예. 예, 뭐 전형적으로는 뭐 위산 역류라든지 속이 탄다 그러죠. 합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증상도 있고 그 외에도 흉통이라든지 목의 이물감 그리고 마른 기침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뭐 흉통 얘기를 해주셨는데 가슴 통증 같은 경우는 그 역류성 식도염 말고도 다른 질환이 있을 때도 많이 느끼지 않나요? 예, 흉통이 있다 그러면 이제 환자분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이 심장 쪽인데요. 뭐 심혈관 질환, 대표적으로 협심증이라든지 심근경색이 있어도 흉통이 있을 수도 있고, 이제 폐 쪽에 뭐 폐색전증이라든지 폐암이 있어도 흉통이 느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동맥 박리라든지 이런 혈관 쪽에 문제가 있어도 흉통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제 주위에도 역류성 식도염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좀 괜찮아졌다 싶더라도 뭐 야근하고 뭐 과식하고 술 드시고 네. 좀 하면 다시 또 이게 막 올라오고 그렇더라고요. 이 치료가 좀 쉽지 않은가 봐요. 예, 역류성 식도염은 일단 유발되는 원인이
아까 말씀드린 해부학적 인자도 포함이 되지만 일단은 주로 이제 악화 요인이 생활 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 이러한 생활 습관 교정이 없이는 일단 뭐 약물만으로는 조금 한계가 있고 계속 재발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고요. 일단은 약을 먹게 되면 좋아하는 질수록 있지만 생활 습관이 교정이 안 되면 여러 가지 합병증 같은 것도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지속이 된다면 식도 협착이라든지 드물게 식도암의 원인인자로도 알려져 있고 또 아주 드물게 이제 약물 치료에도 반응이 없는 경우는 난치성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수술까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 또 보면 제가 아는 분은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병원에서 볼 수 있죠. 상반신 이렇게 돌려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매트리스까지 구입을 해서 우리가 아는 분 아닌가요? 맞아, 다 같이 아는 그분 맞아요. 예, 그분인가요? 그래서 저 거의 국장님. 뭐 서서 자다시피 이렇게 잠을 청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희가 막 웃은 기억도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정말 도움이 되는지 또 어떤 도움되는 것들이 있을까요? 예, 도움이 되는데요. 이제 아까 생활 습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뭐 스트레스라든지 그리고 야식 그리고 커피 그리고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이런 유지방이 또 많은 음식들이 식도 가렵근 위원을 촉진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비만이라든지 또 특히 복부 비만 같은 경우 그리고 허리띠를 세게 졸라매는 경우라든지 우리 헬스할 때 뭐 복근 운동하는 경우 있죠. 이렇게 예. 복압이 상승되게 되면 또 가렵근 위안을 더 촉진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베개 높이라든지 자는 모양새 여러 가지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이제 베개 높이 같은 경우에는 역류성 식도염에서 좋은 경우는 한 10cm 이상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보통 속 쓰리거나 할 때 편의점 가서 우유 한 잔 사 먹고 하는데 잘못된 상식이었나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걸. 예, 우유에 대해서는 예. 뭐 논란은 좀 있을 수 있는데 위에 좋다 안 좋다고 아직 의학적으로 확립된 경우는 없습니다. 일부 그룹에서는 좋다고 말을 하지만 일부 예. 그룹에서는 또 안 좋다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또 식도염에 있어서는 유지방이 또 도움은 안 된다는 보고가 일단 많기 때문에 조금 회피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역류성 식도염, 아까는 뭐죠? 기능성 위염 이런 것들 알아봤는데 글쎄요, 생활 습관을 좋게 바꾸는 것이 가장 좋은 약이라는 말씀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좀 건강한 생활 습관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능성 소화불량, 역류성 식도염 두 가지를 좀 알아봤습니다. 네. 우리 한국인에게 참 많은 위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일단은 뭐 위염의 증상들은 한국 사람이라면 다들 알고 알죠. 계시지만 네. 자세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증상들이 좀 나타나나요? 예, 먼저 위염의 증상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네. 이제 위염이라는 건 아주 우리 의학적으로는 아주 광범위한 병입니다. 특히 이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위험과 우리 내시경을 시행하는 내과 의사 입장에서 생각하는 위험은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예.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위험은 단순하게 뭐 속이 쓰리다든지 아프다든지 이런 위험을 먼저 생각하는데 네. 저희 내과 의사 입장에서는 위험이라는 것은 내시경적으로 위험에 합당한 소견이 보이고 또 조직학적 검사상에서 염증 세포가 보일 경우에 위험이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봐야 안다 이 말씀이시죠? 예, 따라서 의학적으로는 일반인이 생각하는 위험은 보다는 우리가 이제 내과 의사가 생각하는 위험, 그러니까 내시경적 이제 소견과 조직학적 소견을 일단 포함했을 때 이렇게 위험으로 진단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험의 증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위험은 급성 위험과 만성 위험으로 시기적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급성 위험이 보통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뭐 통증과 연관된 뭐 속이 쓰리다든지 아프달지 이런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요. 만성 위험은 대부분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예. 우리가 검진 내시경이라든지 이런 걸 환자한테 설명하는 경우에 위험이 있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면 나는 왜 증상이 없는데 왜 위험이 왜 있느냐.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러게.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하는 예. 경우도 실제로 많습니다. 아, 무증상도 있었군요. 그러네요. 예. 그럼 그 위험이 광범위하다면 종류도 좀 여러 가지가 있는 건가요? 예,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위험도 시기에 따라서 급성 위험과 만성 위험이 있을 수 있고요. 저희 이제 내과 의사들이 사용하는 이제 내시경적 분류에 따라서 발적성 위험, 만성 표재성 위험, 위축성 위험, 장상표한색, 림프 여포구성 위험 아주 다양한 위험들이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뭐 다 알 필요는 없죠.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 우리 저 아버님들 위해서 제가 항상 이 숙취나 네. 과음에 대한 질문은 제가 드리는 것 같은데 평소에는 좀 괜찮다가 술만 드시면 다음날 숙취가 심하시고 그때만 좀 속이 쓰리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위험이라고 봐야 됩니까?
예, 술을 실제로 드시게 되면 이제 술을 드시고 나서 이제 불편해서 병원에 와서 내시경을 시행하는 경우에 이제 위내시경을 보게 되면 실제로 이제 염증 소견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이제 급성 위염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이제 원인으로도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이제 위염이 없더라고 하더라도 술, 알코올 자체가 이제 위상 가다라든지 위의 기능 이상을 초래해서 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술도 술이거니와 모든 병에 있는 큰 원인으로 꼽자면 술과 담배가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담배를 떠올려 보실 때 좀 폐 쪽에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담배가 위에도 당연히 안 좋겠죠. 예, 당연합니다. 아. 그래가지고 우리 담배를 피게 되면 이제 담배 연기가 이제 우리 식도 쪽으로 흡입이 돼서 위로 이제 직접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니코틴이라든지 타르 같은 이제 이런 해로운 물질들이 위를 보호하는 점막 물질이 있습니다. 이 점막, 이 보호막을 손상을 시켜가지고 일단 위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글쎄 금연 계획 세우신 분들 많으실 텐데 네. 어떻게 하고 계신지 또 궁금하네요. 자, 알쏭달쏭 건강 상식 한 문제 풀고 오겠습니다. 네, 예. 위염이 있으면 가장 걱정되는 질환 중 하나가 위암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정택 씨도 말씀하셨듯이 한국인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위암 발병률이 더 많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방금 언급한 위염과도 관계가 있을까요? 예. 글쎄요, 우리 옛날에 했던 것 같은데 위험이 뭐 위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좀 낮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했던 저도 기억이 좀 얼핏 나네요. 나는데. 위험하고 네. 위암은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네. 또 까먹었어요. 그죠? 오늘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분들께 이런 질문을 드려봤어요. 위염이 오래되면 위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데요. 시민분들의 생각 직접 함께 듣고 오시죠. 위염이 오래되면 위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 맞으면 O, 질문 X, 하나, 둘, 셋. O. 정답은 O 들어주셨습니다. 위염이 있다는 건 저 위에 이상이 있다는 거니까 뭐 네네. 그 이상 징조가 계속되면은 암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맞으면 O, 질문 X, 하나, 둘, 셋. 정답은 O 들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한 곳에 영향이 많으면은 전체적인 건강에도 영향이 있다 생각을 해서 오 들었어요. 맞으면 O, 질문 X, 하나, 둘, 셋. X 들어주셨습니다. 위험은 누구나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위험이 암으로 발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위염이 오래되면 위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 맞으면 O, 질문 X, 그거는 하나, 둘, 셋. 한번. X인 것 같다. 네네. 위염은 염증이 생기고 약간 위궤양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것 같지만 네. 이게 암까지 발전할지는 연관이 크게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물론 X 쪽도 있었지만 O 쪽이 조금 더 많았었던 것 같아요. 위염이 오래되면 정말 위암에 걸릴 확률이 높은지 선생님 정답 짚어주시죠. 네. O인가요, X인가요? 정답은 세모로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세모요. 예. 오늘도 애매한 답이 나왔습니다. 네. 예, 이유는요? 그 위험 자체가 뭐 위암으로 이렇게 바로 진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뭐 헬리코박터균 감염이라든지 뭐 흡연이라든지 우리 짠 음식 등이 이렇게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위암으로 이제 발전하는 건데 특히 이제 위염 중에 일부 타입 같은 경우에는 위암의 발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세모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발전한 가능성이 높은 그 위 질환은 어떤 거예요, 그럼? 예, 그 만성위염 중에 이제 위축성 위염이라든지 장상피하생이 해당되는데요. 이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하생은 뭐 일반인들로 조금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교과서적으로는 전암성 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우리 의사 내부에서도 예. 또 우리 내시경을 하게 되면 이제 위축성 위염이라든지 장상피하생이 있을 때 이를 환자들에게 얘기를 해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좀 논란이 좀 많은 상황이고요. 이제 서양과 비교했을 때 이제 서양 교과서에는 일단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하생이 이제 전암성 단계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우리나라 국내 현실에 적용을 하게 되면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하생은 아주 많은 수에서 발견이 됩니다. 아. 일종의 또 노화 과정이기도 하고요. 40, 50대에서 일단은 내시경을 하게 되면 거의 한 40, 50% 정도는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축성 위염이라든지 장상피 하생이 있다고 너무 뭐 암이 발전될 가능성이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그래도
위암의 발생 과정 중에 하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정기적으로 내시경을 주기적으로 하시고, 그리고 위암의 예방 우리 생활 습관들 뭐 짠 음식을 안 먹는다든지 뭐 신선한 야채 과일을 많이 드신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저 생활 습관을 조금 관리하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암성 단계인 위축성 위염이 나타났을 때 뭐 약이라든지 어떤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 들어가나요? 그냥 생활 습관만 교정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이미 위축성 위염이라든지 장상피하성은 조직학적으로 이미 변화가 된 겁니다. 예. 이걸 약을 써가지고 이전 정상 점막 세포로 일단 돌리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진행을 안 하도록,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위에 자극을 덜 주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아야 되는 거죠. 예, 조심하고 계속 검사하고 예. 그게 방법이군요. 예, 위 질환 얘기할 때 꼭 나오는 게 있는데요. 좀 아까 선생님께서 얘기를 하셨어요. 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 이 균이 그 유제품 광고에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균인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맞아요. 많은 것 같은데 실은 나쁜 균, 유해균이란 말이죠. 예. 공식적으로도 세계보건기구에서 헬리코박터균은 그 위암의 발암 원인 인자로 규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잘 아시다시피 위염도 일으키고요. 위궤양 또 십이지장 궤양의 중요한 원인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또 식습관 중에 하나가 찌개를 같이 숟가락을 넣어서 같이 맞아요. 먹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혹시 감염이 된다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어떤가요? 예, 그 헬리코박터균 감염 역학적 경로는 아직까지 좀 정확하게 규명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보고된 바로는 뭐 집단 생활이라든지 가족 내 감염이 많은 걸로 돼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특히 이제 찌개 문화 뭐 이런 게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같이 먹게 되면 이제 확률은 조금 높다고 알려져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내에서는 그 서양과 비교했을 때 헬리코박터 유병률이 한 70% 정도, 외국은 한 20-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이렇게 많은 높은 원인은 뭐 찌개 문화도 있지만 제일 높은 것은 우리 엄마가 아기한테 물려주는 경우가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와 이제 이 문화적 차이가 뭐냐면 이유식을 할 때 국내에서는 엄마가 이제 음식을 얇게 씹어서 이렇게 아기한테 넣어줄 때 그때 많이 감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도 이 헬리코박터균과 관련된 통계를 그냥 또 간단히 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그 소아보다는 성인에 있어가지고 감염률이 더 낮고요. 주로 이제 면역력이 낮은 소아에서 감염이 더 잘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에 친밀한 관계를 하는데 이제 전염률은 한 17% 정도. 의외로 높지가 않아서 성인에 있어서는 감염률이 많이 떨어지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면역력이 조금 챙겨져 있는 상황에서는. 이 어머님들이 이게 사랑으로 잘 씹으라고 너무 뜨겁지 않게 해주는 건데 조심을 하셔야겠네요. 네, 그러게요. 근데 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 뭐 약 먹으면 좀 생각보다 치료가 쉽다 이런 얘기도 들어봤는데 어떤가요, 실제로는? 예,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헬리코박터균 치료를 하게 되면 한 90% 이상 이제 헬리코박터균 제균 성공률이 나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이제 통계를 내보면 한 70 내지 80%로 많이 지금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원인은 이제 항생제 오남용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런 항생제 내성이 생긴 균이 이제 많이 지금 감염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치료 성적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는 그래서 이제 약제를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 학회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뭐 속쓰림, 위염, 위궤양 이런 얘기들을 좀 해봤는데 치료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치료 좀 쉬운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일단 치료도 이제 급성위염과 만성위염을 조금 이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급성위염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알코올이라든지 뭐 흡연 뭐 이런 거에서 충분히 생길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뭐 특별히 유발 요인을 좀 없앤다든지 약물을 먹게 되면 비교적 치료가 쉬운 편입니다. 그렇지만 만성위염은 이미 조직학적으로 이제 변형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뭐 좀 약을 먹는다 해서 정상적으로는 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생활습관 교정을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위암에 있어서는 결국 제가 말씀을 드리면 뭐 짠 음식이 을 피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우리 고기를 먹을 때 너무 태워서 먹지 말고 그 신선한 야채, 과일 같은 거 많이 드시고, 또 우리 위에 좋은 음식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브루콜리라든지 양배추 같은 거는 의학적으로 위염 컨트롤에는 많이 좋다고 증명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자주 섭취하시고, 또 강조할 거는 유산소 운동도 의외로 위암 예방 효과에는 아주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활 습관을 조금 잘 관리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뭐 알겠습니다. 생활 습관과 함께 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좀 정기적인 검진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시기를 두고 검사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까요? 예, 현재에서 그 국가에서 위암 검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내시경 주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40세 이상에서. 예. 그렇지만 실제로 이제 임상에서 보면 뭐 20, 30대에도 암이 생길 수도 있고 그 이렇게 이제 2년마다 나온 배경은 뭐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국가에서는 이제 비용을 생각 안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비용 대 효과를 따져서 2년으로 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위암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그룹이 좀 위암 가족력이 있다든지 네. 안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 장상피하색의 위축성 위험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1년마다 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나이가 젊더라도 아까 20, 30대에서 암 발생률이 그래도 있기 때문에 속이 불편함 증상이 오래된다고 하면 내시경을 받아보시는 게 좋고 또 심한 그룹 그러니까 위선종이라든지 장상피하색도 아주 심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뭐 심지어는 6개월마다 한 번씩 받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또 내시경 검사를 할 때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수면 내시경이 마취하면 좋지 않다고 해서 네. 절대 안 하시거든요. 네. 이런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이게 왜 나온 말인지 아니면 수면 내시경이 괜찮은지 그런 것들 좀 짚어주시죠. 이제 수면 내시경을 꺼려 하게 되는 이유가 기억 상실증,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예.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면 유도제를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주로 이제 미다졸람을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미다졸람이라는 약을 이제 수면 내시경에 사용하게 되는 이유는 미다졸람을 주사를 하게 되면 수면이 일단 유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미다졸람 양리 작용 중에 전향성 기억 상실증을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미다졸람의 약물 방광기가 대략 한 2시간에서 18시간, 18시간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예. 이 사이의 기억력은 조금 없어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뭐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뭐 이렇게 뇌세포를 손상을 시킨다든지 치매를 유발한다든지 이런 거는 의학적으로 전혀 정립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수면 내시경을 할 때 산소 모니터라든지 이런 뭐 적정 양을 쓴다든지 이렇게 하고 그러면 또 기억력도 뭐 크게 문제가 의학적으로 보고된 바가 없기 때문에 안심하고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즘 뭐 몸에 좋다는 음식들, 뭐 특정 영양소들 많이 챙겨 드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좋은 음식만 먹어서는 건강해질 수 없다고 합니다. 골고루 내가 평소에 먹지 않은 음식들도 자주 섭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균형 잡힌 식단이란 걸 보니까 채소류, 곡류, 고기류, 과일류, 유제품을 3-3-3-2-1 비율로 먹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율로 맞춰서 먹기 힘드니까 뭐 적당하게 골고루 편식하지 않고 먹는다는 게 중요한 거겠죠? 네, 일단 좀 속이 편해야 건강한 삶을 사실 수가 있겠죠. 네. 새해는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